하이퍼테시스니까 쪽이 가설이야. 뭐하고? 경력과 지능이 뭐예요? 성과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x축과 y축을 보잖아요. x축과 y축을 보니까 x가 증가할수록 y가 증가하는지를 봐요. 그러면 경력이 증가해. 그럼 뭐도 증가해요? 당연히 그 일에 대한 성과도 높아지겠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어. 한 세 가지 가설이 있대. 왜? 아까 우리가 성과를 예측하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능. 지능에 따라서 지능과 그러면 경력이 어떻게 상호작용할까? 이거 좀 궁금하잖아. 지능이 높아져? 지능이 높아져? 여기 경력이 높아져? 이때 뭐가 있어요? 하이어빌리티라고 하는 뭔가 지능이 높은 그룹이 있고 지능이 낮은 그룹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변해? 한쪽으로 어떻게 돼요? 컨버전스 되죠. 컨버전스 되잖아. 딱 들어가잖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로 뭐예요? 경력의 초기에는 뭐야? 지능의 차이로 성과의 차이를 보이지만 경력이 많이 쌓이면 어떻게 돼? 차이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경력 초기에 지능이 중요한 경우는 언제 중요해요? 경력의 초기에는 중요하지만 경력에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 지능의 중요도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력사원을 뽑아. 만약에 이 모델을 기반한다면 경력사원 지능 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누구 보고 경력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퍼포먼스 예측할 수 있잖아. 어떤 모델을 따르면? 컨버전스 모델을 따르면. 자, 두 번째 모델은 뭐야? 다이버전스 뭐예요? 점점 벌어지는 거잖아. 벌어지죠. 뭐예요? 이게 경력이 쌓일수록 지능이 높은 것에 따라서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거야. 이게 점점 벌어져. 더 벌어져. 그러면 우리가 경력사원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돼요? 경력도 봐야 되지만 지능 반드시 봐야 되지. 지능 반드시 봐야 돼. 왜? 점점 커지니까 차이가 좀 커지.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야? 얘는 상호작용이 없어. 경력이 증가하면은 성과도 높아져. 또 뭐야? 지능도 높은 것이 또 성과도 높아져. 그 지능과 경력이 각각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모델하고는 다르죠. 두 번째 모델은 뭐예요? 경력이 쌓이는 것을 지능이 더 잘 활용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지. 하지만 세 번째는 그게 아니지. 세 번째는 지능과 경력이 상관관계 없어. 하지만 지능도 영향을 미치고 경력도 영향을 미치는 거구성해. 이 셋 중에 이 세 가지 가설 중에 검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가설이? 네? 잠깐만 있어봐봐. 이렇게 성급해요. 자, 일단 우리가 이걸 보고 이런 것도 검증을 했구나. 그럼 봐봐. 우리가 퍼포먼스 보잖아. 그 다음 뭐야? 지능 보고 뭐 봐? 경력 보잖아. 지능 경력 보고 퍼포먼스 봤어? 그러면 얘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을까? 자,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리서치 퀘스천에서 이런 뭔가 그림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설 모형을 그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워낙 모형이 단순하다 보니까 그 모형을 뭘로 대신했어? 가설로 대신했어. 이 셋 중에 어느 것이 정답일지 우리가 찾아보겠다는 게 아까 그 가설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게 일종의 연구 모형이 되는 거야. 셋 중에 어느 게 더 답인지 찾는 게. 워낙 변수가 많지 않잖아요. 변수가 3개밖에 없으니까. 보면은 메소드는 이제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메저라고 해서 측정하는 방식, 얘를 어떻게 측정했을까? 측정 방식도 한번 좀 봐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메저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 메저가 왜 중요할까? 심리학은 기본보다 측정이잖아. 그래서 메저 영어 논문을 볼 때 메저라고 부르는 또 메저먼트라고 부르는 요거는 반드시 봐야 돼. 봐야 되는 이유는 적합한. 그쵸. 그 개념을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다 달라. 왜냐면 측정 도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 개념에 하나의 측정 도구가 있는 게 아니야. 아까 자아 퍼포먼스도 마찬가지예요. 자아 퍼포먼스 측정하는데 뭐야? 아니 그 KPI 달성률 이걸로 측정할 수도 있지. 또 파이낸셜 아웃풋을 측정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다른 측정 도구들이 많아요. 자아 퍼포먼스에 자가응답도 있어. 자가응답도 자아 퍼포먼스 측정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가 존재해. 그리고 또 이 도구를 봐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메저를 보잖아. 그럼 그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메저먼트를 쭉 보는 순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원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념을 좀 더 보완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바로 메저예요. 메저는 봐야 돼. 그리고 이게
측정할 때 예를 들어서 번아웃이다라고 한다면 번아웃을 3개의 요인으로 보고 측정을 했는지 아니면 2개의 요인만 맞는지 혹은 1개의 요인만 맞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게 어디 있어? 매저에 다 있어요. 매저는 한번 좀 보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근데 매저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런 측정 도구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이거 보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도 모르잖아. 잘 모르니까 이걸 하나를 찾잖아. 그러면 매저를 찾게 되면 그 매저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 레퍼런스가 있어. 그 레퍼런스를 들어가서 그 측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또 받으시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 잡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했을까? 측정한 사람이 뭐 있어? 그 사람의 레퍼런스. 도구는 이분들이 만든 게 아니야. 도구는 그 전에 만든 논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전에서 뭘 봐야 돼? 그 도구를 어떻게 만들었고 또 어떻게 개발했는지 그걸 또 가져와서 이해를 해줘야지 전체 논문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돼요. 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면 좋긴 한데 제가 뭐 이걸 설명드리면 시간도 없고 이건 통계를 좀 알아야 되니까 통계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이 결과에서 다 나오죠. 자, 그리고 요 그림이 나오네요. 이제 이 그림 이제 치게 되겠지. 이 그림 볼까요? 1번이면 3번 중에 뭐였어요? 3번이잖아. 이게 어떻게 했어? 메타 어널리틱 에버리지 인트로덕션 팩터 오브 이거야. AFPT는 이제 여기서 지능을 측정했던 방식인데, 여하튼 보통 우리가 그 입대할 때 군대에서 지능 검사 많이 해요. 아시다시피 그 아미 알파, 아미 베타라는 게 있었거든. 아미 알파, 아미 베타가 뭐였냐면 산업심리학자들이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계기예요. 제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인데 2차 세계대전 사실 미국은 징병을 했죠. 징집을 했잖아요. 징집을 하니까 그냥 막 다 오는 거야. 다 오는데 이제 전장에 투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장교가 되야 되고, 누군가는 부사관이 되고, 누군가는 사병이 될 거고, 또 누군가는 좀 더 어려운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거고, 또 누군가는 그냥 잘 뛰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전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징병을 했어.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 걔들을 이제 배치시켜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는 지휘관이 돼야 되고, 이거 다 배치시켜야 되잖아. 도대체 누구 시킬 것인가? 라고 할 때 아미 알파와 아미 베타라는 걸 개발을 의뢰를 받아요. 그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심리학자들이다. 심리학자들 중에서 특히나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산업심리학자라고 불렀어.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그 선발 도구를 개발했거든. 알파와 베타의 차이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문명률이 높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보고 그림을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건 굳이 우리가 그 문장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또 이제 문명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또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서 만들어진 도구가 또 있었거든. 그래서 아미 알파, 아미 베타가 산업심리학자들이 이름을 알리게 된 계기예요. 그게 일종의 지능 검사였거든. 여전히 군대는 그 전통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군대 아까 그 앞스타일에 나와 있지만은 그 군대에 다양한 직무들이 있는데 잡스피스한 그 영역에서 성과를 잘 내는 데 있어서 그 지능이 갖고 있는 효과를 봤어요. 근데 걔들이 처음에 그 경력을 수행했을 때가 있을 거고 경력이 쌓였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쭉 분석해 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나오더라. 3번 모양은 그렇지. 3번 모양.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을 파악하려면 내용에 관련된 관련 그 연구들이나 실험 어떻게 했는지 또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개념들을 어떻게 둘렀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을 봐야 되지만은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첫 번째는 제목에 대한 상상, 두 번째는 그 제목을 보고 쓰인 개념들 그 개념들에 대한 아주 심오한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진행하는 아무것도 없다. 그 개념들에 대해서는 또 이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논문도 겸해서 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그 개념 잘 이해했으면 그 개념 간의 관계, 그 일종이 뭐야? 일종의 가설적 모형이야.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검증됐는지 그 결과. 그 결과들은 대부분 그래프나 표로 나타나 있다. 이 정도를 다 이해하면 한 편의 논문을 다 본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안 봤잖아요. 처음에 뭐 했어? 제목 보고. 두 번째는 개념 얘기했고. 세 번째는
그 연구 모형, 좀 가설이었지. 네 번째는 그 검증된 결과. 이게 끝이야. 이걸 통계를 알면 물론 디테일한 내용들을 더 잘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흐름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의미가 있죠. 그 파악하면 뭐가 나와요? 결국은 3번 모형이다. 3번 모형이 나왔던 뭐 있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3번이 검증된 거야? 1번, 2번은 아니고. 그건 어디에 나와 있을까? 이건 대부분 디스커션이나 이런 쪽에 나와 있어. 디스커션도 마지막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이게 디스커션이거든. 논문의 디스커션은 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연구를 했고 또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결과가 함의하는 바,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이런 거야 라고 나오는 게 디스커션이에요. 또 최근에는 디스커션 다음에 뭐가 보냐면 이게 그 practical implication이라고 해서 이걸 네가 만약 현장에 쓰잖아. 그럼 사실 현장에 쓸 때는 이런 거 이렇게 아마 작동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외적 타당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저자의 견해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 그 외적 타당도는 아시죠?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이렇게 또 생소한 표정이야. 내적 타당도는 그 해당 연구에서 검증된 거야. 그쵸? 해당 연구에서는 꼭 그 타당도 검증하잖아요. 앞에 있는 사랑밸스와 결과밸스와의 관계. 그것도 보여서 인과관계를 보잖아.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 걔를 확장시키는 거야. 이 연구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야? 얘가 군대가 아니라 조직으로 가고 또 학교로 가고 이렇게 확장시키는 거 뭐라고 하면 외적 타당도로 보잖아. 왜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것을 일반화 가능성을 얘기하지. 일반화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이 외적 타당도. 여하튼 그 최근에 그뭐 저널마다 특히나 이제 약간 좀 프랙티컬한 저널들이 있어요. 프랙티컬한 저널들은 뒤에 항상 또 뭐가 뭐냐면 프랙티컬 임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뭔가 그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 방법론이나 시사점들을 또 하나 더 덧붙이는 게 있어. 근데 디스커션에 다 다루면서 그 내용을 다 다루게 하는 그런 어떤 저널도 있고 디스커션하고 프랙티컬 임플리케이션을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쓴 저널도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제목 보고 그다음에 쓰인 개념들 보고 그 개념들의 관계, 가설 보고 검증된 결과 보고 그 결과들에 대한 논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어떤 그 설명을 또 이해하고 그걸 또 현장에 쓸 때는 어떤 방식으로 쓰는 게 좋은지까지가 확인이 되면 한 편의 논문을 다 본 거예요. 됐죠? 네. 어렵지 않잖아요. 이제는 계속 그걸 활용하면 돼요. 계속 쓰면 돼요. 밤로스 선생님. 쉽잖아.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력 하게 어렵네. 다 마찬가지예요.